제가 살아온 인생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쉼 없는 40년, 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 그냥 푸념이 아니라 진짜 제 삶의 기록입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 62입니다. 제 두 손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마디는 퉁퉁 붓고 굽어 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다 부엌일과 빨래, 그리고 시집살이의 흔적이지요. 사람들은 손이 곱다고 칭찬받길 바라지만 제 손은 제 희생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22살 저는 윤상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 일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종이를 나르고 기계를 닦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쇄소 일은 저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삶아 널어야 겨우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몸살로 누워있을 때조차 아픈 게 어디 있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시며 억지로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명절은 제게 악몽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가까워지면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집안이 사람으로 꽉 차면 저 혼자서 30명이 넘는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사상 준비, 반찬 만들기, 술상 차리기, 설거지까지 모두 제 몫이었지요. 친척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정수가 차 좀 더 우려내라, 정수가 과일 좀 깎아라 하고 부르기만 했습니다. 단 한 명도 고생한다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 부인들은 어땠을까요? 언니가 잘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앉아있을게요라며 대놓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부엌의 종처럼 부려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서야 비로소 조금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들고 위장병 때문에 밥을 먹어도 늘 체했습니다. 제 몸이 여기저기 부서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다.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호가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짐이 제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시부모님이 아니라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희 집은 휴양지가 됩니다. 그런데 쉬는 건 저 빼고 다들 쉬지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제 현실입니다. 아들 태호는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집을 쉼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번 명절엔 엄마 집에 가서 푹 쉬다 올게요. 그 말만 들으면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모이는 게 좋지. 손자도 보니 기쁘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의미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신발을 벗어 던지듯 하고는 소파에 쓰러져 TV를 켜고 맥주 캔을 땄습니다. 역시 엄마 집이 최고야.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그날 하루를 소파에 파묻혀 보냈습니다. 며느리 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거나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그렇다면 4살짜리 손자 준이는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놀아줘요. 할머니 똥 마려워요. 아이의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탁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들 내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더 잘하시잖아요 라며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손자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노인이 된 제 어깨에는 그 돌봄이 만만치 않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배달해서 먹는다잖아요. 힘들게 뭐 하세요? 가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제가 정성 들여 차린 상 앞에 앉으면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하며 깨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곤 배부르다 한마디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설거지는 또 제 몫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즈음이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 반찬 좀 싸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바빠서 집에서 제대로 못 챙겨 먹거든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나물, 고기볶음, 전까지 준비해 큰 통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에 싣고 떠날 때까지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움직였는데 그 대가라곤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더 억울한 건 생활비조차 한 푼 보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절 며칠 동안 냉장고는 텅 비고 화장지는 바닥나고 전기세와 가스비는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는 태어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쓰시던 거잖아요 라는 태도로요. 저를 더욱 분노하게 한 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마다 찾아뵙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면 진짜 효도지. 그렇게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며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엄마, 우리가 와서 북적이니까 즐겁잖아요 하며 제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가는데 그들은 제가 즐거워한다고 착각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은 명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불쑥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우리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준이 좀 봐주세요라며 아이만 맡기고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녁까지 아이를 안고 달래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챙겨 먹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노년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우와 저는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도 없다더라. 하지만 그게 정말 효도일까요? 제게는 그저 기생처럼 들러붙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효도가 아니라 기생이다. 제 마음의 분노가 싹트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집이 쉼터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지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벌써부터 긴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면 또다시 음식 준비, 손자 돌봄, 집안 정리까지 제 몫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상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둘은 언제 제대로 쉬어봐요? 우리 나이에도 이제 좀 편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상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차라리 명절 때 우리 둘이 여행이나 가자. 제주도든 부산이든 어디든 가서 쉬자. 그 말에 제 가슴이 순간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도 우리만의 명절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태호야, 이번 명절에는 엄마 아빠가 여행을 좀 가볼까 한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요. 준이도 바다 구경시키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 말에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남편과 둘이만의 조용한 여행이었는데
아들 입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함께 가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 가영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주도면 숙소도 예쁘게 잡아야죠. 저희가 알아볼게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말만 들으면 효심 가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난 여름 가족 여행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펜션에서 쉬겠다던 여행이었지만 짐 챙기기부터 요리, 설거지, 아이 돌보기까지 모두 제 몫이었지요. 아들 부부는 늦잠 자고 수영장에 가고 맛집 찾아다니며 사진만 찍었고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게 여행일 수 있을까요? 더 답답한 건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행동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쉬었어요. 역시 가족은 같이 가야 여행이 재밌죠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효도했다고 착각하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우리 때처럼 죽어라 고생 안 하잖아. 그래도 자식이 찾아오는 게 어디야. 나이 들면 다 외롭다던데. 정숙 씨, 참아. 엄마니까 참아야지.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가영의 태도는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제 집을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 공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이어지는 말은 꼭 이랬습니다. 그런데 준이 이유식은 어머니가 해주셔야 잘 먹어요. 저희가 하면 안 먹거든요. 제 아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저를 찾는 모습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쯤은 이 애들에게 현실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순히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일부러 부엌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조용히 희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역전의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설날 아침 5시, 평소 같으면 저는 소리 죽여 혼자서 부엌에 앉아 명절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쾅쾅 부딪히고 찬장 문을 세차게 닫으며 일부러 소란을 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가영이 부시시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인데 그 순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일어났네, 가영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앞치마 두르고 전부터 붙여보자. 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요? 전을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젊을 때 다 했단다. 이제는 내 차례지. 저는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영은 반죽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물과 부침가루의 비율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나 넣어야 해요? 라고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예전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몰라. 요즘 며느리들은 게을러서 안 된다니까. 그 말에 가영은 더 쩔쩔맸습니다. 전 부치기는 고역이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며 튀어 팔에 닿자 가영은 아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두어 장 부치고는 팔이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사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 음식을 사온다고. 조상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니? 그 말에 가영은 울상을 지으며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아들 태호가 아들 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손자를 데리고 놀아주었을 테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태호야, 내 아들이잖아. 내가 봐라. 엄마는 오늘 바빠. 제 말에 태호는 어리둥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심심해요. 불과 30분 만에 태호는 진땀을 흘리며 지쳐갔습니다. 가영아, 준이 좀 봐줘. 라며 부엌을 향해 소리쳤지만 며느리 역시 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 준비는 더 난관이었습니다. 떡국을 끓여야 했는데 가영은 육수 내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어머니, 다시마를 언제 빼야 해요? 하는 질문에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모르니? 내가 40년을 이렇게 해왔단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네 부부와 조카들까지 총 8명이 한꺼번에 들어서자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차를 내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덜어주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영아, 차 좀 내와라. 과일도 깎고 반찬도 내라. 저는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가영은 서툰 손놀림에 뜨거운 물을 흘리고 과일을 크게 잘라 친척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물이 너무 뜨겁잖아. 며느리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가영과 태호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며느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로 아이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엄마 아빠도 그동안 매번 이렇게 해왔단다. 이제 알겠니? 그들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 삶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충격요법이었고 그제야 제 희생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명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게 된 거지요. 이제야 비로소 제게도 숨 쉴 틈이 찾아왔습니다. 설날 첫날 며느리와 아들이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아이를 돌보다가 녹초가 되어 소파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 쉬던 며느리, 허리를 두드리며 힘들다던 아들의 얼굴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지내온 명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즐거움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가영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수십 년을 혼자 해오셨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힘들지. 엄마도 매번 힘들었단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온 거야. 제 대답에 가영의 눈가가 살짝 젖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 태호 역시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와서 저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도 사람이셨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그냥 집에서 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저희가 직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손님처럼 계셔주세요.
그 말에 저는 겉으로는 놀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거지요.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있던 설거지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도, 친척들의 왁자지껄한 말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편 상우와 저는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명절을 보낼 수 있겠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우리 둘도 좀 쉬어야지요. 며칠 뒤 우리는 여행사에 가서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의 3박 4일 일정으로 정말로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행을 예약하는 순간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듯 했으니까요. 그 무렵 아들 태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준비해 볼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손님처럼 가마. 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은 누구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어야지. 이제야 진짜 우리 집에도 쉼이 오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희생만 하는 큰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을 찾은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 손자도 커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